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유사의 탑상편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삼소관음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세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생사, 그 다음에 민장사, 백률사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랑산, 경주에 보면 중앙에 랑산이 있는데 선덕여왕릉 있는 그 랑산에 위치하고 있는 중생사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장사하고 민장각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민장사, 그 다음에 이차돈의 추모사 차린 백률사 이야기는 사실은 뭐 간략하게 할 거예요.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 중생사와 관련된 어떠한 이적 이야기들, 지금 중생사에 가보면 피모지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게 보물인가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탑부제하고 그 다음에 석불상 부제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안타깝게도 관음성지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는 관세음보살을 안 모시고 있어요. 또 재밌게도 대표적인 관음성지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관세음보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대비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직전이나 통일 직후에 유행하는 건, 삼국 통일 직전이나 직후에 유행하는 거는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신앙. 그 다음에 하느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러면 제석천신앙, 그렇게 두 가지가 유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는 병이라든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추슬려야 될 때는 약사신앙 유행합니다. 약사신앙.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음신앙. 그래서 대비 관세음보살, 같이 슬퍼해주는 관세음보살,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관세음보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불교 안에서도 관음신앙이 제일 강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신앙. 지장신앙이 요즘 이제 주가가 한풀 꺾였죠. 조선 후기에 지장신앙이 관음신앙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거는 제례문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사십구제, 천도제,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조상숭배들이 조선 후기에, 조선 중기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족보들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상 숭배가 일반 민중에게까지도 일반화됩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자가래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정부가 백성들을 추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강조하고 그러니까는 뭘 주지를 못하니까 정신교육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신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걸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죠. 그래서 양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양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풀어져 버리면서 족보가 위조가 되고 모두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사대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불과 한 200년 지나니까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명절 때는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훈장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짐이 됐고, 올해 최초로 추석에 추석 연휴에 차례 지내는 집이 안 지내는 집보다 안 지내는 집이 더 많아진 최초, 이게 이제 바뀐 거죠.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에 차례를 안 지내고 외국을 간다? 진짜 쌍욕을 먹던 시절인데 지금은 부럽죠. 부럽죠. 야, 지금 비행기 값이 얼만데 저 집은 저렇게 가나 이러면서 이게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전성기가 어떻게 보면 1700년, 1800년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장보살이 이제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 국민이 이제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그 지장보살의 전성시대.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쪽 수요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부조 문화도 거의 해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만 해체되는 게 아니고 사식구제나 이런 것도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7번 다 지내시는 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한 2번, 3번 하시는 분이 빈도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비용을 떠나서 참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매번 49일 동안 참석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절 입장에서도 그냥 몇 번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 책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서 점점 좀 간소화되고 있죠. 그걸 절에 계속 다니면 느끼죠. 점점 이렇게 줄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지장보살은 당분간 계속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갈 것 같고 관세음보살은 인간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로봇이 인류를 대신하고 뭐 기계 몸이 되고 뭐 다 필요 없고 인간이 유기체로서 동물로서 존재하는 한은 행복 추구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가졌을 때 문제점도 있고 없어서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면 문제점이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가지면 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하고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상태의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어봤고 약간 이렇게 꽃제비 같이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아주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뭐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닌데 입합의 고깃국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수요는 아마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다 똑같으냐? 영험한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죠. 그 영험한 관세음보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주 영험한 관세 뭐 저런 불상이나 안 그런 보살상들은 제석천이 뭐 만들었다는 둥, 제석천이 무슨 뭐 장인을 보내서 파견시켜서 만들었다는 둥, 뭐 이런 썰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장승효가 와서 뭘 했다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장승효, 장승업 아니고요. 장승효, 장승효. 장승업은 예전에 최민식이었지. 취화선, 취화선. 장승효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여기 삼국유사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장승효라고 하는 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장승효가 오나라 사람이에요. 오나라가 어디냐면 손권의 오나라. 오나라에 태어나서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양무제 때 주로 활동을 하고 뭐 이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장승효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고계지 들어봤습니까? 고계지 처음 들어봤으면 괜찮습니다. 뭐 지금 들어봐도 고계지, 육탄미, 장승효 그게 이제 남조에서 알아주던 육조시대 때 남조에서 알아주던 이런 예술가예요. 그리고 당나라 때는 오도자, 오도현이라는 사람, 당나라 현종기나 이런 때 이제 활동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는 딱 비견할 사람이 없는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안 그러면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홍도, 신윤복.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그렇게 대단한. 이 장승효가 이렇게 활동할 때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황제가 자기가 굉장히 예뻐하는 여자가 있었대. 예뻐하는 여자가 있었대. 그래서 그 여자 초상화를 하나 그려서 얼마나 이쁘면 초상화를 그려서 갖고 있고 싶을까? 그냥 보면 되지. 근데 인물화를 되게 잘 그렸는가 봐.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저 양무제 이야기에 보면 양무제가 아들들이 자기가 황제니까 아들들이 이제 번왕으로 이렇게 멀리 지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내 아들이 누구는 전라도에 가 있고 누구는 경상도에 가 있고 이런 못 보잖아. 아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승효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그려오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정조 때 김홍도가 금강산에 가는 이유가 정조 입장에서 금강산이 되게 궁금한데 자꾸 이렇게 떡밥들을 던지니까 금강산이 뭐 대단해요 뭐 이렇게 떡밥들을 던지니까 궁금한데 갈 수는 없고 왕이 진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왕이 안정돼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근데 정조 때도 그렇게까지는 멀리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 정도 가는 거는 됐고 그 정도 가는 거는 되는데 금강산까지 가면 갔다가 잘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갔다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야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느 정도 거리를 움직이냐가 내가 이 지배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 왔다더라. 진짜 멀리 온 거예요. 그 금강산도 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야, 그때 이미 다 싹쓸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기 반란의 여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쭉 비우고 있는 거야. 위험하면 어느 정도 이상 못 벗어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뒤집어지겠다 싶으면 못 벗어나. 그래서 진짜 뭐 마음에 들었는가 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들도 초상화 그려서 박관 장관이 다트로 이렇게 던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장승효한테 그려달라 그랬대. 아들은 이해되지 않아? 아들은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내 아들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와서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면 딱 보면 화상통화 하듯이 이런 느낌이 있었대. 몰라. 그래서 인물화를 되게 잘 그렸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도석화라고 하는 건데 도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사들 안 그러면 불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불보살 이런 쪽을 잘 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장승효 그림 지금도 진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남원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원원의 역대 명화기에 보면 칙천무 때 전해지던 그림들을 다시 새로 만들고 이제 없애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빼돌렸다는 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 진품은 아닐 건데 모사보는 남아 있어요. 장승효 그림 여기 하나 이렇게 딱 띄워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편집할 때 될란가 모르겠네. 그렇다 치고 그렇게 그려달라 그래서 그렸대. 그거 뭐 어렵지 않지. 당대 최고 화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을 정도의 최고 화가니까 그거 뭐 딱 그렸는데 그림을 딱 끝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붓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빨간색 하필 빨간색 안료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배꼽 밑에 점이 생겼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하려고 이걸 뭐 이렇게 뭐 꽃무늬를 만들어야 되나 어쩌고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임금한테 올렸대. 근데 난리가 났지. 임금이 네가 왜 내 애첩 몸에 있는 점을 알아? 이렇게 야 그게 돼? 이게 그림 그리랬더니 딴짓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딴짓 했으면 너 같으면 그렸겠냐 그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날아가게 됐죠. 날려 이랬더니 그때 이제 재상이 저 사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그렇게 영험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꿈에 본 걸 그려봐. 이렇게 얘기했대. 야, 대박.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 대박인 줄 아세요? 나이 먹으면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저 당시에 황제가 좀 젊었는갑다. 여러분 어저께 밤에 무슨 꿈 꿨는지 기억나요? 안 나. 이게 나이 드신 분의 특징이거든. 기억이 안 나.
기억난대잖아. 그래갖고 장승효가 이제 영감을 얻어서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 그래갖고 딱 그렸어. 뭘 그렸냐면 11명 관세음보살을 그려요. 근데 기가 막힌다 이게. 뭔 황제가 11명 관세음보살 꿈을 꾼대. 우리도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어떻게 황제가 그런 꿈을 꾸지? 그래서 그게 맞춘 거예요. 맞춰서 살아났어. 야, 넌 진짜 영만 놈이구나. 그래서 살려주니까 이 장승효가 이 영험한 이야기는 장승효 그림의 영험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들어봤었던 이야기예요. 또 고사성어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결초보온. 이번에 활용점정. 활용점정. 이게 장승효입니다. 장승효. 장승효. 금능. 그러니까 지금 남경이에요. 남경의 안락사라는 절에 장승효가 용 4마리를 그렸대. 벽에다가 이렇게 샥 그렸대. 근데 눈을 안 그렸다네. 눈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을 안 그려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안 찍은 거야. 요 검은 동자를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찍으면 날아간다. 이렇게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래. 찍으면 승천을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약을 팔아도 저렇게 심하게 파노 엉간히 팔아야지 그게 돼? 이랬더니 그러면 시험 삼아 이러면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눈동자를 탁 찍었는데 2마리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용이 2마리가 승천하고 거기에 연못이 만들었다. 그게 활용점정보사예요. 아니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활용점정. 그게 이제 보통 다 일을 완수하고 나서 눈동자를 딱 찍는다.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정초회나 이런 데 달마 인형, 오뚜기 같이 생긴 달마 인형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원을 자기가 적거나 안 그러면 서원을 세우고 나서 그 눈동자를 탁 찍죠. 점안을 딱 하죠. 점안을 하면 그건 오뚜기 같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걸 불굴의 의지로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신년에 그런 걸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절에다가 갖다 주면 절에서 또 그걸 태워줘요. 그렇게. 그래서 달마 인형이 막 이따시 많고 뭐 놓고 태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도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달마 인형 한번 나눠줄까. 그 종이로 만들거든요. 종이로. 호이스 되게 재밌어요. 탁 놓고 1년 동안 탁 놨다가 탁 태우는 거야. 장승효 그림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솔거가 황룡사에 이렇게 뭐 소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새들이 머리를 받고 하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즘도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새는 머리를 박더라. 그래서 새는 눈이 나쁘더라. 솔거가 잘 그린 게 아니고 새에 문제가 있었다더라. 그렇게 밝혀졌지. 지금도 그림 이렇게 그려놓으면 새가 박는데요. 그래서 좀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거는 뭐 실화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화일 걸로. 새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애가 약간 떨어져. 나는데 잘 나르는 쪽에 너무 진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다 보니까 머리 쪽이 진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대가리라고 쓰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장승효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윤주의 흥국사에도 있어요. 흥국사가 절이 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비둘기가 들어와서 자꾸 부처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쉬를 한대. 그러니까 위에 개들보에 얘가 앉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운전면허가 없다 보니까 저는 기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럼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안에도 비둘기가 갇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들어왔다가 지가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비둘기는 또 배짱이 좋잖아. 다른 새 같으면 굉장히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나가려고 할 건데 비둘기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것도 한 생이고 뭐 이렇게 달관자 모드로 이렇게 삽니다. 근데 법당에 들어와서 이게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당은 이게 밑에가 문이 층고가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법당이 크면 이게 2층을 통으로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밑에 우리 사람 들어가는 문으로 나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세대가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위에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 대들보에다가 거기서 집 짓고 싸고 이러면 부처님 불쌍해 이렇게 막고 이게 미치겠대. 그래서 그걸 털어내고 그 집을 털어내고 밀어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제비집 같은 것 엄청나게 집 많이 졌죠. 그리고 절에서는 지금 우리 한옥 구조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걸 다포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 양식으로 다포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위에 문 위에 그걸 포라고 하거든요. 그 7포 외칠포 내 5포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홀수로다가 이렇게 맞추는데 이런 데에다가 새들이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집 지으면 되게 피곤하다. 털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털어내면 애가 죽잖아. 그러니까 털 수도 없고 냅두면 그 단청 다 날아가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거기다가 안전망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진짜 옛날에도 있었어. 그 부시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어. 그래서 그런 식도 하는데 법당에 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장승효한테 의뢰를 했더니 장승효가 어떻게 했냐면 그 대들보 부처님 위쪽 말고 옆에다가 해동청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매 송골매 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양쪽에 매 그림을 2개를 그린 거야. 그랬더니 비둘기가 C컵하고 그쪽으로 못 오더라. 돈이 안 드는 새콤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 그릴 때 장승효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그 단점이 있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그것도 있어. 호승 그림, 그러니까는 인도 승려나 안 그러면 저 실크로드 쪽에 서역 쪽의 승려들을 이렇게 2명을 그렸대. 세트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뭐라 할까, 한 폭에다가 2분을 이렇게 그렸대. 그러니까 외국인 승려, 눈 푸른 승려 이렇게 하고 약간 이국적으로 그렇게 그렸는데 그게 별난 과정에서 나중에 반란 과정에서 그게 이제 파손이 되면서 2개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2개로 이렇게 스님이 둘이 나눠졌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그림 주인공이 꿈에 나타나 내 친구가 있는데 진짜 믿거나 말거나 진짜 들어도 웃겨. 근데 진기하다고 이게. 내 친구 있는데 친구 찾아서 우리 맞춰주면 너한테 좋은 일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냥 남자 스님 둘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만나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대. 따지지 마. 그렇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당시 재상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이걸 수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장승효 그림이면 그 자체가 파손된 거라도 돈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서 나눠서도 가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걸 맞췄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뜯어놨다가 또 붙이고, 또 뜯어놨다가 붙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장승효가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려서 그 안에 그러니까는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운 생동, 뭐 골법용필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웠었는데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들어가 있네. 그림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그림 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아세요 혹시? 그림에 있는 인물이 튀어나오고 그 그림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 아세요? 청나라 포송령의 우제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 영화에 보면 화피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렇대. 근데 장승효 그림이라는 걸 보면 지금 남아있는 장승효 그림이라고 전해지는 그림을 보면 딱 보면 지금 제 얘기 들을 때는 막 보고 싶지? 이런 거였나?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 근데 아무튼 이런 많은 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왕한테 환멸을 느꼈어요. 황제한테 환멸을 느꼈어요.
장승효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불교를 잘 믿는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로 망명했대. 거짓말입니다. 장승효 우리나라로 오지 않아. 근데 그랬대. 그렇게 해서 저 중생사의 그림을 그린 게 중생사 관음보살의 시조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기서 1차로 끝. 그리고 통일신라 말에 826년, 829년에 최은암이 나옵니다. 최은암이 아들이 없어서 저 대비상에 빌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상이에요, 상. 장승효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거기에 뭐 벽화를 그려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탱화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벽화 그리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장승효가 와서 왔을 리는 없는데 누군가 와서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벽화야. 그리고 저 시대까지는 안 남아 있을 거예요. 벽화면. 그래서 거기에 대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상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상에 중생사에 와서 기도를 했대.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다 뭐 이렇게 그게 최승로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오세암 이야기의 제가 보기에는 원형입니다. 오세암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오세암 이야기 압니까? 어린 뭐 동자승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 스님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식량을 구해 왔는데 눈길에 다 막혀서 애가 죽을 것 같았는데 관세음보살 젖 먹고 살고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오세암의 원래 이야기는 그 오세동자 이야기가 아니고 오세신동 김시습 이 그쪽으로 이제 출가해서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그쪽에서 활동을 해서 이제 김시습이 오세 신동이니까 그래서 오세암이라고 하는 썰이 아마 더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은암이 아들을 낳았는데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게 보석정 사건이 터진 거예요. 경혜왕. 그래갖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결국 죽잖아요. 피살되잖아요. 견훤에 의해서. 그리고 뭐 그 왕비는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튀는 거지. 경주가 박살이 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최은암 입장에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애를 데리고 가면 애가 울고 보채고 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지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S를 요청하고 관세음보살 탁자 밑에다가 애좌가 이게 사자자라는 뜻이거든요. 새끼 사자자. 새끼 사자애자인데 그래서 지금도 종정스님 보통 큰 스님 법하 이러고 종정스님은 예하 이렇게 한다고. 그게 새끼 사자 좌대에 새끼 사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불상 관세음보살상을 모신 좌대 밑에다가 딱 밀어놓고 관세음보살님이 해주신 거니까 책임도 져주세요. 그리고 갔대. 이게 무슨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아 놔달라고 해서 놔줬더니 지금 바쁘니까 잠깐 맡겨놓고 갈게요. 알아서 좀. 그렇게 해서 갔다 왔더니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애가 포동포동 잘 살아있더라. 스토리가 비슷하죠, 굉장히.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경순한 김부가 고려 왕건한테 귀부할 때, 항복하고 들어갈 때, 그때 같이 가가지고 얍삽하게, 거기서 이제 권력을 누린 거지. 그래서 결국은, 경주 김씨 세력이 이렇게 기틀을 다질 때, 저 최 씨도 한 큰 성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후광하에 최승로가 나중에 나와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놈이 불교를 약간 공격하는 시무 28조를 보면 불교를 공격하는 논법이 나와. 이게 관세음보살 젖 먹고 큰 놈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뭐 좀 복잡해. 복잡해. 그래서 그거 영험 하나. 또 뭐가 나오냐면 992년.
이거는 이제 신라가 936년에 망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삼국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더라. 그 뒤에 이야기도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지 스님이 성태래. 이 중생사의 주지 스님이 성태. 근데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았는가 봐, 절 상태가. 근데 이제 고려 초기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갑지 뭐 모르겠어. 상태가 안 좋아서 향화를 잇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계속 향을 피면서 기도하고 부처님을 그러니까 저 관세음보살을 계속 모셔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렇게 고했대. 제가 퇴각하겠습니다. 알아서 이제 저는 갈 테니까 알아서 좀 이제 자급자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안 됩니다. 여기서도 향불 피운다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무조건 필수예요. 향은 무조건 필수라. 향화, 향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향불 올리는다는 얘기는 예불하고 공양하고 기도한다. 공양 올리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향불이 끊어지게 생겼다. 향화가 끊어지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날 잤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시주를 받아오겠다. 너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내가 이 반연을 이렇게 해서 시주를 할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해서 13일이 지나니까 김해지방에서 말하고 소의 수레를 이용해서 소금하고 쌀을 가지고 왔대. 그렇게 해서 이 중생사에서 화주를 나온 스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보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나간 스님이 없습니다. 스님이 없습니다. 꼴랑 자기 혼자였는지도 모르지. 없습니다. 이랬더니 뭔 소리 하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신천정 그 우물가에서 또 꼭 이게 우물이 나온다. 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을의 중요 포인트이기도 해요. 예전엔 공동우물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신천정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저쪽이 중생사라고 가르쳐주고 근데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할게 라고 해서 들어왔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스님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좀 거기서 기다리다가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갖고 이러다가 저 대비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관음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을 딱 보니까 그 스님이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스님 역할도 한다더라. 이거 그래서 중생사 관세음보살이 참 어떻게 보면 영험한 불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뒤로도 이 영험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매년 이거를 시주를 해서 중생사가 무너지지 않았다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절에 불이 났대. 근데 절 문에 불이 났다라고 나오는데 절에 불이 났겠지. 문에만 나서 위험할 상황은 아닐 거고 아니면 문에서 불이 시작돼서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근데 절 문에서 불 날 일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문에 뭘 초나 이런 게 시설이 없는데 모르겠어. 기록에는 절 문에서 불이 났다고 하거든. 그래서 불이 번졌는가 봐. 그래서 불상이라도 건져야 된다 라고 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벌써 마당에 관세음보살님이 나와 있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거 여기 또 들어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나와 계시지 말고 불을 끄시는 방향. 먼저 피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 이와 똑같은 스토리가 기원정사에 있죠. 기원정사에 저 인도 기원정사 우리 금강경 설법하셨다는 그 기원정사 이야기에 보면 거기 자은전에 보면 취가 옛날에는 취가 많았거든. 여러분 어렸을 때 초가집 같은 거 시골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집들을 시골에 가서 보면서 제가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나 이랬었거든. 지붕도 안 반듯해. 천정이 안 반듯해. 좀 기울어 있어. 천정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위로 뭐가 이렇게 뛰어다녀. 진짜. 뛰어다녀. 그러니까 그 초가집 생태계라는 게 있다니까. 초가집 안에 군뱅이가 있고, 그래서 걔네를 그 초가집 안에 살기 때문에, 그 풀 안에 살기 때문에 걔네가 굴러다녀. 제대로 이렇게 발이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다녀. 그래서 그 이형을 내릴 때 보면 군뱅이들이 이따시만한 군뱅이들이 있고, 그게 이렇게 있고, 그때는 그런 거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저것도 먹는 거구나. 땅콩 버터 맛이 난다는데 체험해보고 싶지는 않아. 굉장히 물컹할 것 같은 느낌, 그죠? 곤약 젤리만 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커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얼굴이 생각보다 큽니다. 하얗고 얼굴이 좀 약간 빨간, 입인지 얼굴인지 모르겠는데 있어.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쥐들이 뛰어다니고, 쥐가 있으니까 그 쥐를 먹으려고 뱀이 있고, 그래서 뱀이 가끔은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킴이라고, 집지킴을 하고, 집의 신이라는 둥 헛소리를 또 하고, 무슨 집의 신이야, 뱀이지. 그래서 그게 큰 구렁이가 되고, 그렇다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게 초가집에 나름의 생태계가 있어요. 나름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 몰라. 예. 그런 게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쥐들이 이렇게 집 안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원정사에 부처님 계시던 데가 열애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데는 다 향공향을 올리기 때문에 그 열애향실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향은 아무튼 생략이 안 돼. 중국 가봐. 향 생략이 되나. 그래서 향을 이렇게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내는 당연히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쥐가 하다가 잡아뜨려가지고 등을 잡아뜨려서 불이 났대. 그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7층 집이었거든요. 부처님 계신 데가.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당시 사위성의 랜드마크 기원정사야. 나 되게 재밌어. 그래서 불교가 무소유다 어쩌다 그러는데, 무소유 아니고요. 무소유는 옷 벗고 다니는 짜이나교가 무소유였고요. 그 다음에 최소주의자는 제바달다가 최소주의로 불교 교단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작살이 났죠. 그래서 불교는 무집착주의지 무소유나 최소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불이 나면서 전체가 전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 우전왕이 모셨던 불상이 밖으로 나와 있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불상만 자꾸 불을 피하는, 아니 그런 영험이 있으면 그냥 불이 안 나게 이런 발칙한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니 저번에 낙산사 홍련암도 그렇더라고요. 전체가 다 화재가 났잖아요. 2005년인가? 제가 그때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김정배 선생님이 총장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막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업하는데, 저게 국가에서 저걸 지켜야지 말이야.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저리 불타고 말이야 되냐고 막 이러면 수업 시간인데 막 피를 토해. 그러면서 나한테 지관 스님 아냐고 그랬어. 지관 스님 우리 나랑 비슷한 레벨이 아니고 이런데. 당신은 고려대 총장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친하대. 그러면 내가 쫄인데, 나는 개쫄인데 어떻게 알아? 큰 스님인데. 그래서 이러는데, 그때도 보면 문이 안 타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앞에 문은 안 타고. 그래서 문은 지키라고 있는데 지키라고 한 건 탔고 문은 안 타고. 그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좀 재밌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아무튼 유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가? 이러는데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사람은 이게 약간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생사에는 그 관세음 보살이 진짜 영험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까지도 그런 영험담들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걸 이련이 채록했어.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중생사에 가면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있지 않다더라.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낙산사인데 주불이 바뀌었다더라. 이게 뭔가. 나중에 이제 백률사도 삼소관음 세 군데 중에 민장사는 어딘지 모르겠고요. 백률사도 관세음보살 도량인데 가보면 여기도 관세음보살이 없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인생 무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소관음 중에서 뭐 민장사 그 다음에 백률사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